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여의도 사사건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론조사 데이터 보면서 총선 판세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 유승찬 정치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20일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의 풍향계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국정운영 지지율부터 보시겠습니다. 긍정평가 33, 부정평가 64%로 나와서 30%포인트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정부 지원론이 39%,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정부 견제론이 54%로 15%포인트 차로 나타났습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의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100%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전화 면접 조사했습니다. 자, 김봉신 이사. 예.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부 지원론하고 견제론 엇비슷하게 나왔었잖아요. 예. 다시 격차가 벌어진 거죠?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2주 전, 그러니까 딱 2주 전, 3주 전,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그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좀 탔다고 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전문가 또 평론가분들 중에서는 예.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다수당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예. 대통령 긍정 부정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조사 회사에서 지금 긍정률이 좀 낮아지는데 이게 좀 오차범위 이내이기는 합니다. 이내이기는 하고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조사는 오차범위가 상당히 작습니다. 3,000명을 조사했기 때문에 오차범위가 예. 3.8%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정 긍정률 이제 하락 폭은 5%포인트이기 때문에 오차범위를 넘어서서 하락을 한 게 이제 뚜렷하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샘플을 작게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에서 이제 갸우뚱했던 것들을 KBS 한국리서치 조사가 이제 확정적이다. 이거는 하락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밝혀준 거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엿볼 수 있는 지표인데 예. 이번 총선 투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현안이 뭐가 될지도 물어봤죠. 예, 그렇습니다. 예, 소개해 주시죠. 그 네 가지가 바로 이제 이 영향이 그대로 영향을 미쳤을 텐데요. 예. 물가 집값 등 경제 환경이 이제 영향이 있을 것이다. 73. 후보자 논란이 되는 발언 여야 후보자들 그게 예. 이제 68%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응답이 68입니다. 의대 정원 이 사태가 영향을 줄 것이다. 64. 또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59. 그런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사실 의대 정원과 관련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요 이슈는 사실은 여당에게는 칼자루를 쥘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이슈 프리미엄을 쥘 수 있는 이슈이기는 합니다. 양날의 칼이다. 그런데. 양날의 칼이죠. 그렇죠. 그런데 잘 못하면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이죠. 그런데 나머지 세 개는 예. 지금 보면 여당에도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서는 많이 안 좋고요. 예. 물가 문제는 사실은 야당한테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물가 문제가 이제 도드라지면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 굉장히 좀 주춤주춤할 수밖에 없죠. 화면을 계속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유승찬 대표. 네. 제 스튜디오에 들어오시기 전에 지금 2주 만에 여기 나오셨는데 네, 2주 맞습니다. 전하고 비교했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 물가 같은 경제 환경 74%로 나오고 있는데 선순위에 늘 있었습니다마는 이건 늘 내재돼 왔던 것이고 이번에 민감한 정치적인 이슈가 터지니까 크게 출렁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문제가 이렇게 큰 폭의 움직임을 갑자기 견인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이게 3월 11일 조사에서 대통령 긍부정 평가 차이가 20%포인트였는데 예. 열흘 만에 30%포인트로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이 5% 내려오고 부정이 5%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여기에는 제가 사실은 2주 전만 해도 저도 국민의힘 다수당을 예측을 했었어요. 다른 이제 언론에서.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해주셨죠. 근데 이게 2주일 만에 이렇게 뭐 역전된 데는 아무래도 두 사건, 이종섭 대사 문제와 용산 발리스크. 네, 황상무 수석의 그 발언 문제, 이 두 가지가 정권 심판론을 급격히 끌어올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이 이슈가 끌어올려져서 심판론이 강화되니까 물가 문제도 다시 이제 느끼게 되는 거고 사람들이 더 체감하게 되는 것이고. 체감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굉장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위기 상황을 맞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봉신 이사도 앞서 좀 잠시 짚었습니다마는 그 의료 그 대란 문제, 요것도 지금 그 국민들이 이것이 이제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주요하게 지금 꼽은 이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의사들을 보는 시선 여전히 곱지 않습니다만은 그렇죠. 좀 네. 사태가 장기화되니까 좀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이 문제는 사실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었거든요. 예. 이건 리더십의 문제라고 본 거죠. 이전 정권에 비해서 이걸 강인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걸로 봤는데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예. 그러면서 정부가 의사 단체랑 대화를 하거나 이런 노력들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여줘야 이 이슈가 잘 관리해야 된다. 지금 자체로는 이 이슈가 아주 불리하다거나 아주 유리하다거나 이런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남은 기간 동안. 해법을 내놓을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문제에 따라서 이거는 그 정부 쪽에 좀 좋은 방향으로 작동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방금 본 KBS 여론조사는 17일부터 19일 동안 이제 물어본 결과인데 이때가 여당의 악재가 터지고 분위기가 제일 안 좋을 때예요. 자, 그런데 황상무 수석이 사퇴한 건 20일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17일부터 19일 그 여론조사 바로 다음 날 이제 사퇴를 했고 그 다음 날 21일 이종섭 그 대사가 귀국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권의 조치가 반영된 결과도 나왔습니까, 김봉진 이사? 예, 그게 이제 한국갤럽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도의 추이 차트입니다. 예, 한국갤럽은 자체 조사이고요. 예,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예,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지난 3월 2주에 붙기는 했었습니다. 붙기는 했었는데 그 전을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빨간색이 국민의힘입니다. 예. 국민의힘이 2월 5주에는 17%포인트 격차로 서울에서 민주당을 압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인 3월 첫째 주에는 더 벌어져서 21%포인트. 이게 이 두 가지는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격차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좋아졌구나라는 게 2월 말 3월 초 현상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이게 붙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 뭐 좀 노력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났고요, 언론에. 예, 그래서 대통령실을 설득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악재라고 할 수 있는 현안들을 해결했다가 20날인데요. 그게 딱 이 조사가 19, 20, 21입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 만약에 이거를 3일 동안 330샘플씩 이제 유의할당을 했다면, 동수할당을 했다면, 그러면은 그 영향을 그 한동훈 위원장의 노력사항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의견이 좀 더 많이 들어갔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거기서 39가 된 겁니다. 갤럽 여론조사판을 다시 보여주시죠. 국민의힘이 30에서 39가 됐습니다. 서울에서.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악재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1주차에서 2주차 사이에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다시 크로스 뚝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그렇죠. 민주당은 반등하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보니까 그 30에서 39로 국민의힘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오차 범위 이내입니다. 이건 13%포인트 격차인데 14가 넘어야 됩니다. 서울에서. 뭐 흐름이 어떻게 다시 뒤집힐지 뭐 이런 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저 정도면은 그 두 가지 리스크에 대한 어떤 여권의 조치가 나온 다음에 이제 저런 흐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 정말 하루가 다르게 민심이 출렁이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는 요즘입니다. 48개 의석이 걸린 핵심 승부처 서울의 현재 판세를 여야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눈에 띄는 보도가 있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32곳을 우세 지역으로 9곳은 박빙, 7곳 열세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우세로 본 지역구가 10곳에 불과했습니다. 박빙 17곳, 21곳이 열세라고 보고 있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예, 김봉진 이사.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서울에서 41석 차지했어요. 그래서 압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세 지역으로 9곳을 또 박빙 지역으로 보고 있다면 지금 32곳을 우세 지역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9곳을 박빙 지역으로 보고 있다면 잘만 하면 지난 총선 때처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지금 박빙 지역이 17곳이라고는 합니다마는 우세 지역이 10곳에 불과하다면 4년 전에 8석 차지하는 거에 불과했었잖아요. 그래서 4년 전 악몽이 떠오르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최근 2월 달에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특히 좋아졌는데 그때에도 이제 전문가들, 이제 평론하시는 분들은 지난 8석 플러스 한 5석 정도 더 얻고 더 좋아지면 5석을 더. 그래서 총 18석 정도 얻을 수 있다라는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새 보면
분위기가 반전돼서 사실은 이 지금 박빙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막 이렇게 힘을 내고 이러지는 못하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위축된 그런 국민의힘이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박빙 지역으로 보는 곳이 18곳이군요. 17곳이 예, 예. 아니고 정정하겠습니다. 박빙 예. 18. 예. 예, 유승찬 대표. 네네.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보는 이 판세로 이제 빨간색, 파란색 나뉜 지금 서울 사진 보고 서울 지도 보고 있는데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냥 네. 뭐 이게 정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이제 서울은 이제 네. 한강벨트가 이제 핵심이잖아요. 격전지가 한강벨트에 다 모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2주일 전에 예. 2주일 전에 34대 14로 예측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34, 국민의힘 14 정도 될 거다. 근데 이게 예. 이제 2주일 동안 확 움직여가지고 이게 레인지가 지금 저는 민주당은 최소 34곳에서 41곳까지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이고요. 국힘은 최소 7곳에서 14곳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앞으로 선거가 좀 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적으로 오늘 갤럽 조사는 또 다른 그 양상이지만 서울 지역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9% 올랐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지금 그거를 상황은 또 어쩔지 모르는 또 거죠. 정당 지지율이 지역구에 직접적으로 투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지역 경쟁력들을 좀 봐야 되는데 예. 전체적으로 이제 서울 지역 격전지 국민의힘 후보들이 느끼는 위기감 이런 것들이 계속 표현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바닥을 다녀보면 이제 그런 게 느껴질 텐데 예. 지금은 확고하게 서울 같은 경우는 민주당 세가 좀 올라오는 분위기라고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주요 지역이 이제 그 네. 서울 중성동 갑인데요. 자, 그럼 지역구 저희가 좀 다시 준비한 화면이 합니까? 있는데 좀 보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자, 지역구별 그 민심 또 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좀 짚어볼 텐데요. 최대 격전지 수도권의 현재 주요 지역구 표심은 어떤지 KBS 여론조사 보면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인천 계양을 이재명 52대 원희룡 35. 격차가 한 17% 정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자, 중성동 갑 전현희 윤희수 후보, 전 후보가 45%, 윤 후보가 28%로 나왔고요. 자, 다음은 서울 영등포 갑입니다. 최원일 39, 김영주 32, 허은하 5%로 나왔고요. 다음은 서울 마포울로 가보겠습니다. 정청래 44, 네, 함은경 30, 장혜영 5%로 나왔네요. 자, 경기 분당 갑입니다. 민주당 이광재 40, 국민의힘 안철수 45, 개혁신당 류호정 2%로 나왔고요. 다음은 경기 분당 을입니다. 민주당의 김병욱 후보, 국민의힘의 김은혜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데 김병욱 40, 김은혜 42%로 나왔습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각 지역구 만 18세 이상 남녀 각 500명을 대상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휴대폰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를 했습니다. 김봉신 이사, 먼저 이 전체적인 흐름부터 좀 잡아주시겠어요? 예. 전체적인 흐름. 예. 지금 보시게 될 것 같으면은 사실은 지역구에서 이렇게 뒤집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예. 지역구에서 뒤집히는 곳이 분당 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병욱 이분이 이제 이 후보가 현역인데 김은혜 도전자 입장에서 오차범위 이내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격돌을 하고 있죠. 거의 비슷하게 붙었지만 수치 자체로는 약간 미세하게 앞서니까 뭐 이기는 건가 이렇게 좀 보여서 현역 프리미엄이 좀 약간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를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중성동 갑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가 이제 거의 45대 28이 되거든요. 45대 28로 여기 이제 두 분은 사실 둘 다 이곳 사람이 아니고 밖에서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그런데 28밖에 안 나온다는 거 윤희숙 후보. 근데 여기가 보니까 정당 지지율은 또 이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예. 그거는 뭐냐? 지금 이 조사는 설문문항 구조가요. 정당 지도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지지하는 후보가 먼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정당을 머리에 환기하기 전에 후보로 생각하고 바로 이제 선택을 하거나 모른다 이렇게 찍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로 하는 거죠. 예, 전화조사니까. 그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정당 프리미엄이 없이 또는 정당에 대한 어떤 뭡니까 나쁜 어떤 이미지들을 연상하지 않고 후보들만 봤을 때 이렇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게 어디서도 나오냐면 개항을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요. 개항을에서는 예. 지금 이재명 52 그리고 이제 원희룡 35 이렇게 해서 17%포인트 격차니까 이것도 이 정도 격차면은 격차 상당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어떻게 이렇게 격차 심하게 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정당을 먼저 묻는 문항 그런 조사에서는 격차가 5.5미 내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인물을 먼저 물으면 이와 같이 두 사람 다 전국적인 인물이죠. 예. 엄청 인물 중량감이 상당하죠. 그런데 지역에서 볼 때에는 정당은 생각하지 말고 인물만 보면 이렇게 선택하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유승찬 대표, 그 앞서 말씀하시려던 지역구가 서울 중성동갑이었죠. 예, 여기가 이제 한강벨트 나왔네요. 바로미터 같은 데고 여기는 또 이제 그 임종석 전 실장 공천 파동이 좀 있었던 곳이잖아요. 근데 이번 KBS 조사가 좀 제가 볼 때는 지역구 조사는 예. 좀 튀었어요. 다른 조사에 비해서 굉장히 격차가 벌어진 모습. 아까 이제 김봉진 이사님께서 이제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차이는 굉장히 좀 큰 차이다. 이 문제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영등포구 갑 같은 경우도 네. 김영주 의원이 이제 탈당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거의 7%포인트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조사를 보면 한강벨트 전체가 어쨌든 국민의힘이 고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민주당은 지금이 정점이라서 조심해야 하는 상황. 국민의힘은 지금이 바닥이다. 신발끈 다시 메고 달려보자. 뭐 이 정도로 상황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는 어제 텃밭인 호남과 충청에 이어서 오늘 또 충청도를 찾아 친일 심판, 민생 파탄 같은 구호를 외치면서 정권 심판론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호남에서 황상무 전 수석의 비판 언론 회칼 테러 발언을 패러디하기도 했는데요. 옛날에 회칼로 봤지? 농담이야. 광주에서 온 사람들 잘 들어. 너네 옛날에 대검으로 M16으로 총 쏘고 죽이는 거 봤지? 너 몽둥이로 뒤통수 때려서 대가리 깨진 거 봤지? 조심해. 농담이야. 농담이야. 여러분, 이게 농담입니까? 생선 횟칼로 기자 허벅지를 찔러대는 것이 농담입니까? 겁박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용산발 리스크에 급한 불을 껐다고 판단한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보수의 심장 대구로 달려간 뒤에 오늘 충청을 경유해 격전지 수도권 공략을 이어갔습니다. 조국 신당, 통진당을 극단주의자들이라고 칭하면서 지지를 호소했고요. 지역개발 이슈에도 다시 시동을 걸었는데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이재명 대표와 소환도 안 됐지만 귀국한 이종섭 대사와의 차이를 부각했습니다. 이종섭 대사는 사실 소환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범죄 혐의가 드러난 것도 없죠. 재판을 받은 것도 없고 기소된 것도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무슨 대단한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고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재명 대표는 보란 듯이 법원에 출석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수당이 되면 앞으로는 나가겠습니까? 앞으로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겠습니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를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 불출석 사태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유승찬 대표. 네. 이 두 여야 대표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좀 면에서? 부적절해 보이는데. 둘 다 부적절하다는 네,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저는 뭐 제1야당 대표가 저렇게 아무리 이제 패러디를 한다고 그래도 저런 식으로 이제 자극하는 언어들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과연 중도층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맥락을 좀 보면은 지금 광주 호남에서 그 조국 혁신당이 그 비례 투표에서는 거의 예. 더블을 기록하는 결과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선거도 선거지만 선거 이후에 리더십 문제에서 이제 주도권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 여기에 대한 약간 위기감들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뭔가 쫓겨서 예, 정권 심판론을 과도하게 좀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이 뜬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선명성 때문이잖아요. 그 선명성 때문에 더 결집시켰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그걸 좀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선거인데 그래도 여야 대표들은 좀 품위 있는 언어를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발언은 어떻게 한동훈 위원장 발언은 이제 그 전략적으로 이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을 떠올리게 하는데 이종섭 대사 문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좀 분리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문제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제 그 이종섭 대사 문제가 불거진 거잖아요. 이 문제는 여당한테는 환기하면 환기할수록 리스크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저는 한동훈 위원장한테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프레임의 시간이 가고 공천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이제 오늘까지 후보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이슈와 정책의 시간이 오는데 여기에 여당 프리미엄이 생깁니다. 여당이 어떤 그 중도 확장 정책, 민생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을 거냐 이런 것에 좀 주력해서 왜냐하면 여당이 내놓으면 효능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선거를 좀 끌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일부 후보들 입에서 200석 발언이 잇따라 나오자 당 지도부가 입단속에 나서기도 했고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에서 윤 대통령과 여권을 향해 욕설을 하는가 하면 한동훈 위원장을 창조주인 대통령의 피조물로 비하하면서 가끔씩 맞아야 한다고 막말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책 대결하면 좋은데 사실 정책 대결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제 지금 여야 싸우는 거 보면 그런데 지금 이제 용산발 악재도 정리된다면 남은 건 결국 이 막말 같은 변수, 이 이 돌발 변수 막는 변수는 거잖아요. 이제 크죠. 앞으로도 클 거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흐름이 좋다고 해서 뭐 박지원 전 원장 200석 같은 경우는 발언. 200석 예. 발언을 하고 유시민 이사장도 참 저렇게 아무리 유튜브지만 좀 정제하는 발언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사실은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상 선거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고 예. 이게 적어도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여야의 지도자들은 이 선거 전체를 어떻게 하면 좀 포지티브하게 끌고 갈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중도층 표심에는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조국 혁신당의 약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이 총선판을 보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화두죠. KBS 여론조사에 따르면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의 경우 민주당의 더불어민주연합이 18%, 국민의힘 측의 국민의 미래가 29%, 조국 혁신당이 21%, 조국 신당이 더불어민주연합을 앞섰습니다. 김봉신 이사, 그런데 호남 지역에서 비례정당 지지율에서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을 앞선 조사 결과도 나왔죠. 앞서 유 대표가 얘기한 조사 같은데요. 뉴스PM이 의뢰를 해서요. 미디어 리서치가 조사를 했습니다. 18일부터 19일 2일 동안 진행을 했고 요거는 이제 101명입니다. 광주, 전남, 전북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선 전화 면접 100%. 더 자세한 중앙선거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이 호남이죠. 23.6 그리고 이제 조국 혁신당이 43.8인데 저 오차가 지금 잘 보시면 20%가 살짝 넘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오차 범위를 살짝 넘은 겁니다. 그렇군요. 예, 저기가 오차 범위가 이제 19.6을 넘으면 그러니까 한 20을 넘으면은 오차 범위를 넘은 건데 지금 저게 넘은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저거를 몇 번 더 이제 해봐서 저렇게 된다면 방금 이제 소개해주신 그 KBS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예. 격차가 납니다. 격차가 나고 조국 혁신당이 더 앞서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서는 오차범위 이내이고요. 지금 이 차트에서 나오는 저기에서 예. 호남은 오차범위 이내로 보이는데 지금 뉴스핌 미디어 리서치 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을 벗어났습니다. 소개해주신 그 뉴스핌 조사 중에 보니까 예, 지금 예. 비례정당 이건 비례정당이죠. 조국 혁신당이 앞섰는데 전체적인 그 정당 지지율에서 정당 보니까 지도는 비슷하게 동률 나오더라고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동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지금 예.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자신의 텃밭, 완전히 고관여 지지자들이 이제 많이 분포해 있다라고 하는 지역 기반 이런 쪽에서 조국 혁신당
쪽으로 많이 마음을 좀 뺏기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조국혁신당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본선 들어가서 어떻게 할지 또 뭐 원 구성하기 전에 원 구성하기 구성한 후에 예. 과연 어떻게 할지는 참 역동적인 어떤 정계 개편을 예고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유승찬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과거에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네, 의원이 네. 주도했던 국민의당도 이 정도 바람을 일으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조국 혁신당의 손을 들어준 호남 민심 어떻게 네.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지금 대표죠. 조국 대표에 대해서 대가를 치렀다. 그러니까 그 조국 대표와 그 가족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법 리스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하고는 좀 다르게 보고 이거에 있다는 비해서는 겁니다.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하는 어떤 연민 이런 것들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정권 심판론이 강한데 그러니까 정권을 심판하려고 봤는데 여기 이재명 대표 민주당도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 이런 유권자들이 조국 혁신당을 확 결집하는 양상 뭐 이런 두 가지 측면들을 다 갖고 있다고 좀 봅니다. 예.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이게 우리가 이제 지민 비조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비조 지민으로 비조 이제 지민. 옮겨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을 찍으러 비례 투표를 하러 투표장에 나왔다가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는다 이런 이제 흐름들이 예. 만들어지는데 저는 아직 그건 확신을 못 하겠어요. 가령 그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확장성을 갖고 있는 것이냐. 확장성을 갖고 있다면 민주당한테 유리하겠죠. 지역구에서는. 예. 그러니까 그 중도층까지 견인해서 투표장에 나오게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저는 투표율 변수가 예. 굉장히 중요한 선거의 이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중도 확장성을 갖고 있다면 투표율이 상승할 것이고 예. 그러면 지역구에서는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제로섬 게임이라면 결국 나눠먹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지켜봐야겠네요. 드는데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그 파괴력이 상상했던 것보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사실 그 민주당의 지지층을 조국 혁신당으로 좀 이탈하게 만든 주 원인으로 꼽혀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박용진 의원을 꺾고 강북을 후보로 확정됐던 조수진 변호사. 자, 인권 변호사로 그동안 이미지를 쌓아왔는데 이 성범죄 피의자들을 변호한 이력에다가 성범죄 피해자 2차 가해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일파만파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결국 오늘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자, 그 자리에 친명계인 한민수 대변인을 전략 공천하겠다고 밝혔는데 가라앉아가던 그 공천 갈등이 자꾸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좀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유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근데 막바지라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천 마무리 국면 오늘 후보 동력이 끝나면 이제 다른 전선으로 옮겨 가거든요. 그렇겠죠. 시간이. 예. 근데 어쨌든 그거는 남겠죠. 어쨌든 이거는 박용진은 안 된다는 공천의 결과다. 이거는 뭐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어떻게든 어쨌든 박용진은 안 된다는 걸 끝까지 보여준 공천 사례여서 이제 비명 행사 공천에 약간 피날레 같은 느낌으로 정리가 될 건데 이것 때문에 다시 뭐 공천 파장이 또 일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고요. 이제는 앞으로 남은 이슈 정책 전쟁에서 누가 우위를 점할 것이냐, 누가 그 시간을 선점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로 이제 이 전체적인 흐름이 옮겨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의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봉신 이사,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